새벽 4시, 도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운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었다. 48배 나이. 강민호는 새벽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한 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일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벽의 고요함이 주는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거리를 달리는 것은 그에게 작은 자유였다. 오늘도 그는 배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차갑게 식은 엔진이 떨리며 깨어났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그는 익숙한 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첫 배달지는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새벽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였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저 앞으로 달려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추위였다. 첫 번째 단지에 도착했다. 그는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세우고 짐칸에서 신문 묶음을 꺼냈다. 각 동의 우편함에 신문을 넣는 작업은 기계적이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일을 마치고 다음 배달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구도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갈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길 모퉁이, 낡은 2층 주택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새벽 4시. 이 시간에 거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강민호는 속도를 줄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16, 17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다. 그녀는 가방을 맨 채 집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다. 강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새벽에 외출하는 학생이라면 학원이나 보습 수업에 가는 것일까? 하지만 이 시간은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학원은 대부분 아침 6시 이후에나 문을 열었다. 게다가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던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배달해야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달려나갔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지날 때마다 그 여학생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강민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같은 풍경이 반복되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 왜 저 아이는 매일 새벽 그곳에 서 있는 걸까? 강민호는 혼잣말을 했다. 배달을 하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와 쉬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걱정되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강민호는 이제 그 여학생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 집을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확인했다. 그녀는 늘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추운 듯 두 손으로 입김을 불어내는 모습을 보았다. 강민호는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추운 새벽에 밖에 서 있다니. 부모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집을 나온 것일까? 한 달이 되어갈 무렵, 강민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다. 혹시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어른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왜 그렇게 매일 새벽 그곳에 서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그 집 근처에 도착했다. 오토바이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기다렸다. 4시가 되자 예상대로 여학생이 집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가방을 맸다. 그리고 익숙한 듯 집 앞에 섰다. 강민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헬멧을 벗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학생, 괜찮아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것 같던데. 여학생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강민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강민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나도 딸이 있어서. 그 말에 여학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를? 네, 아빠가 새벽에 일을 하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와서 배웅하고 있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새벽 일을 하는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효심이 깊은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렇구나. 효녀네. 하지만 너무 춥지 않아요?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학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빠가 나가시는 모습을 꼭 봐야 해서요. 그 말에는 묘한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가족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있어. 나는 배달 일하는 사람인데 자주 이 길을 지나가거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강민호는 헬멧을 다시 쓰고 오토바이로 돌아갔다. 그리고 배달을 계속했다.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적어도 그 아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강민호는 아직 몰랐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숨겨진 진실을, 그 여학생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집에서 매일 새벽 일어나는 일들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화를 나눈 후에도 강민호는 매일 그 길을 지나갔다. 이제 그 여학생, 이름은 수진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를 보는 것이 하루의 일부가 되었다. 지나갈 때면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수진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호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수진이 서 있는 시간은 정확히 4시부터 4시 10분 사이였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누군가가 그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강민호는 조금 늦게 그 길을 지나갔다. 4시 15분쯤이었다. 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때 강민호는 또 다른 것을 목격했다. 그 집의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다. 피곤한 듯했다. 남자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멈춰섰다. 그리고 집을 돌아보았다. 2층 창문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잠시 그렇게 서 있던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골목길로 사라졌다. 강민호는 그제야 알았다. 저 남자가 수진의 아버지구나. 수진은 매일 아버지가 일을 나가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 새벽에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딸이 나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을까?
며칠 후 강민호는 다시 그 시간에 맞춰 그 집 앞을 지나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했다. 수지는 평소처럼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4시 10분쯤 되자 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나왔다. 수지는 아버지를 보자 살짝 뒤로 물러섰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 숨었다. 아버지는 딸이 밖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그리고 멀어져 갔다.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수지는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강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왜 수지는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는 걸까? 다음 날 강민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수진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왜 그렇게 숨어서 아버지를 지켜보는지. 수진은 역시나 집 앞에 서 있었다. 수진아.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근데 말이야. 궁금한 게 있어서 괜찮으면 대답해 줄 수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해? 나가실 때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잖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호는 혹시 실례가 되는 질문을 한 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수진이 입을 열었다. 아빠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아요. 응? 아빠가 새벽에 나가시는 걸 제가 알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몰래 나와서 지켜보는 거예요. 강민호는 그제야 이해했다. 딸이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지는 아버지 몰래 나와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점점 피곤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배웅해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강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알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만 들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으셨대요. 그 후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다. 사업 실패 후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인지 더욱 마음이 갔다. 수진이 아빠는 정말 딸복이 많으시네. 강민호의 말에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가요? 전 오히려 아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학비도 많이 들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차라리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부는 꼭 해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거고 내 아버지를 위한 거야.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길이야. 수지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빠 말고는 이렇게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강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내 아버지도, 너도. 그날 이후 강민호와 수진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매일 짧게나마 안부를 주고받았다. 강민호는 가끔 따뜻한 음료수를 사다 주기도 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강민호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아들였다.
아저씨도 딸이 있으시다고 했죠?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랑 비슷한 나이야. 21살이야. 지금은 대학교 다니고 있어. 아저씨 딸은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좋으신 아빠가 계셔서 강민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글쎄, 나도 내 아버지처럼 많이 힘들어서 딸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요즘은 거의 얼굴도 못 보고 있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딸들은 다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우릴 위해 애쓰시는지. 수진의 말에 강민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딸 생각을 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던가. 밤낮으로 일만 하느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수진아, 너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느끼고 있어. 고마워. 제가요? 제가 뭘.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나도 집에 가서 딸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는 밝게 빛났다. 하지만 강민호는 여전히 궁금했다. 수진의 아버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왜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는 걸까? 그리고 왜 수진은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배웅하는 걸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지만 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의 가정사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알게 될 것이었다. 그 집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 달 반이 지났다. 강민호와 수진의 새벽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었다. 어느 추운 새벽이었다. 며칠째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강민호는 평소보다 두꺼운 옷을 입고 배달을 나섰다. 손이 시려서 장갑을 2겹 껴도 추위가 느껴졌다.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역시나 서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강민호는 급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갔다. 수진아, 괜찮아? 너무 춥지 않아? 수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강민호는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조끼를 벗어 수진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걸쳐. 아저씨는 움직여서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받아. 수지는 망설이다가 조끼를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근데 수진아, 이렇게 추운 날은 집 안에서 창문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의 뒷모습을 제대로 봐야 해요. 창문으로는 잘 안 보여요. 뒷모습을? 네, 아빠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지,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시는지, 그걸 봐야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17살 소녀가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동시에 존경스러웠다. 며칠 후 강민호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진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경차가 한 대 서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눈에 띄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강민호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차 안에는 나이 든 여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수진의 집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강민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배달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 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차 안의 여자는 항상 수진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호는 불안해졌다. 혹시 수진이나 그녀의 아버지를 미행하는 사람은 아닐까? 빚 독촉? 아니면 다른 위험한 일?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느 날 강민호는 용기를 내어 그 차에 다가갔다. 창문을 두드렸다. 여자는 놀란 듯 창문을 조금 내렸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 자주 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강민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여자가 명백히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물러났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그날 밤, 강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의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매일 새벽 나와 서 있는 수진, 새벽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집을 감시하는 듯한 여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수진을 만나기 전에 주변을 좀 더 살펴보고 싶었다. 그 차가 다시 와 있을까? 예상대로 차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 안에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수진의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지만 대문까지 가지는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강민호는 숨어서 지켜보았다. 곧 수진이 집 밖으로 나왔다. 여자는 수진을 보자 몸을 떨었다. 입을 손으로 가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수진의 아버지가 집에서 나왔다. 여자는 더욱 심하게 떨었다. 한 발 앞으로 나가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가 골목길로 사라지자 여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차로 돌아갔다. 강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를 저렇게 지켜보는 걸까? 그리고 왜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강민호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혹시 너희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사람이요? 무슨, 아니야, 그냥. 혹시 누가 너희를 지켜보거나 그런 느낌 받은 적 없나 해서.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강민호는 수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그날 이후 강민호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다. 그 여자는 거의 매일 나타났다. 항상 같은 장소에 차를 세우고 수진의 집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지만 결코 대문을 넘지는 않았다. 어느 날 강민호는 결심했다. 직접 저 여자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혹시 수진이나 그녀의 아버지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호는 그 차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창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창문을 내렸다. 강민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매일 여기 오시는 거예요? 혹시 저 집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집 아이와 조금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묻는 겁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와 아는 사이라고요? 네. 왜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 손녀예요. 저 아이가 제 손녀입니다. 강민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손녀? 그렇다면 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걸까? 왜 직접 만나지 않는 걸까?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전 그 아이를 만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민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여자는 차 창문을 다시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강민호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손녀를 만날 자격이 없다는 말, 저지른 일이라는 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강민호는 알아야만 했다. 수진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할머니는 손녀를 그렇게 애타게 바라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지,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강민호는 평소와 달리 오후에 특별 배달을 하게 되었다. 근처 마트에서 주문한 물품들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배달 목록 중에 수진의 집 주소가 있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강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여기 어떻게? 배달 왔어. 마트에서 주문하신 거. 아, 맞다. 제가 주문했어요. 들어오세요. 수지는 문을 활짝 열었다. 강민호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수진의 상장들이 몇 개 걸려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 것 같았다. 여기 놓으시면 돼요. 수진이 가리킨 곳에 짐을 내려놓으며 강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에 작은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다. 꽤 많은 양이었다. 약이 많네. 강민호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거 아빠 약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신가?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하지만 일을 쉴 수가 없어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강민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누구세요? 배달 왔어요. 방금 물건 놓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강민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걸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일을 좀 많이 해서.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표정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수진이 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는 물을 마시며 약을 먹었다. 아빠,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강민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요즘은 새벽 청소 일도 하고 있어요. 새벽 청소요? 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피스텔 청소를 하고 그 후에 건설 현장으로 가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강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부터 밤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저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 몸이 어쩔 수 없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수진이 학비도 마련해야 하니까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옆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다. 강민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 부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왜 매일 새벽 아버지를 배웅하는지도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무리하게 일하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강민호의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존심이 있을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강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언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돈을 주자니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안타까웠다. 그때 저 멀리 그 경차가 보였다. 할머니가 또 와 있었다. 강민호는 차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강민호를 보고 창문을 내렸다.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집에 들어가 봤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수진이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3가지나 하고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손녀잖아요. 도와주셔야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저 아이 엄마를, 제 딸을 잃게 만들었어요. 강민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제 딸, 수진이 엄마가 아팠을 때, 저는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의원에서 약만 받아다 먹였죠. 그런데 병이 점점 악화됐고,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결국 딸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인색했어요. 돈을 아끼려고 딸의 목숨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사위가, 수진이 아버지가 그 일로 저를 원망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 감히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제 얼굴을 보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거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라도 보고 싶어서요. 매일 이렇게 와서 지켜봐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강민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할머니도, 수진의 아버지도, 수진도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지금 수진이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보이던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어떡해요? 제가 나타나면 더 상처만 될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직접 나서지 않고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민호는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손녀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도와주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수진이 아버지가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네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호는 그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수진이 가족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민호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작은 카페에서였다.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게 조금 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수진이 아버지를 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죠. 하지만 어떻게 전달할 건데요? 직접 가시면 받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익명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요? 강민호는 생각에 잠겼다. 익명으로 돈을 전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모두 위험 부담이 있었다. 자칫하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할머니,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방법이요? 네. 예를 들어 수진이 아버지의 일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더 나은 일자리를 소개한다든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월급도 괜찮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정말요? 그럼 부탁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강민호는 그날 바로 지인에게 연락했다.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회사에서 사무보조 인력을 찾고 있었고, 나이나 경력은 크게 상관없다고 했다. 문제는 어떻게 수진의 아버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느냐였다. 강민호가 직접 말하면 의심할 수도 있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필요했다. 며칠 고민 끝에 강민호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수진을 통하는 것이었다. 수진에게 그 회사 정보를 알려주고 수진이 아버지께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호는 수진을 만났다. 수진아,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응. 내가 아는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대. 근무 조건도 괜찮고 월급도 나쁘지 않아. 내 아버지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럼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럴 거야. 물론 면접은 봐야 하겠지만 내 친구 회사니까 잘 이야기해 줄게.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호에게 고마워했다. 강민호는 회사 정보를 적은 쪽지를 수진에게 건넸다. 아버지한테 전해드려.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라고 해. 그날 저녁, 수진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민호는 친구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던 대로 자연스럽게 면접 일정을 잡았다. 일주일 후였다. 면접 날, 강민호는 몰래 회사 근처에서 지켜보았다. 수진의 아버지가 깔끔한 옷을 입고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에 지친 모습과는 달리 희망에 찬 표정이었다. 1시간 정도 후,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다. 표정이 밝았다. 면접이 잘 된 것 같았다. 강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수진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아저씨, 아빠가 합격하셨대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신대요. 수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호도 진심으로 기뻤다. 잘 됐네. 이제 아버지가 좀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다. 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너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강민호는 아직 할머니에 대해서는 수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의 아버지가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졌다. 아버지는 이제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면 되었다. 몸도 점점 회복되는 것 같았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수진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했다. 성적도 올랐다. 강민호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강민호에게 연락을 해왔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손녀가 행복해 보여요. 천만에요. 할머니. 그런데 이제 할머니도 용기를 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와 만나세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할머니, 계속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실 건가요? 수진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사위가 수진이 아버지 분도 이제는 마음이 풀리셨을 거예요. 생활이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기셨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강민호는 계속 설득했다. 할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용기를 내세요. 결국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강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직접 집에 찾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먼저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할머니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편지를 썼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사과하고 싶은 것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마침내 편지가 완성되었다. 강민호는 편지를 받아보았다. 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편지였다. 좋은 편지예요. 할머니, 분명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강민호에게 건넸다. 부탁해요. 제가 직접 우편함에 넣을 용기가 없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강민호는 그날 밤 수진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수진과 그녀의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할머니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민호는 믿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며칠이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할머니는 초조해했고 강민호도 걱정되었다. 혹시 편지를 읽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읽고도 반응하지 않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강민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진의 집 앞에 수진과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재회가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이 될까?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진 가족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 결정될 것 같았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의 아버지는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일어나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흐느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울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강민호는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침내 가족이 다시 만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수진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할머니는 수진에게 요리를 해주고 아버지의 건강을 챙겼다.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강민호를 따로 불러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심각한 표情으로 말했다. 사실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서요. 무엇을요? 그분이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강민호는 놀랐다. 하지만 이제 일도 안정됐고 괜찮아지신 것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약을 계속 드세요. 그것도 아주 강한 진통제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민호는 걱정이 되었다. 수진이는 알고 있나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설득할게요. 제가 책임져야죠. 며칠 후 할머니는 수진의 아버지를 설득해 병원에 갔다.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가 불안해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와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강민호도 함께 있었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아버지의 물음에 의사가 대답했다. 입원 기간과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 천만 원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절망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제가 이렇게 집만 되는군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 울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진 돈도 충분하지 않았다. 강민호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든 도와야 했다. 하지만 자신도 빚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수진 가족의 모습만 떠올랐다. 겨우 행복을 찾는가 싶었는데 또 다시 시련이 찾아온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호는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진 생각뿐이었다. 그 집 앞을 지날 때 수진이 집 밖에 나와 있었다. 아버지를 배웅하는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입원했기 때문이다. 강민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아저씨, 아빠가. 알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어떡하죠? 치료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도 가진 돈이 많지 않으시고 강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다. 걱정하지 마.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일단 아버지 치료가 중요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강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날 강민호는 자신의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미 빚이 있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아내와 딸에게 이야기했다. 미안해. 우리 집을 또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강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해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따를게요. 그 가족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딸도 아버지를 지지했다. 아빠,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을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민호는 가족의 지지에 눈물이 났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대출 절차를 밟는 동안 수진의 아버지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가진 돈으로 일단 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곧 바닥날 것이 분명했다. 일주일 후 강민호는 대출을 받았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당장 필요한 치료비는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돈을 수진에게 전했다. 아저씨,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지금은 아버지 치료가 먼저야. 수진은 강민호를 꼭 껴안으며 울었다. 감사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강민호도 눈물을 참았다. 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아버지도 곧 나으실 거고, 너도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강민호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빚은 더 늘었고, 갚아야 할 돈도 산더미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이 선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수진의 아버지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의사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수진의 아버지가 강민호를 병실로 불렀다. 강민호가 방문하자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그를 맞이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강민호는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뇨. 남의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했는지 아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빚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빚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내, 수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곁에 없었어요.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갔었죠.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아내는 제게 수진이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수진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를 지키겠다고. 강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하신 거군요. 네, 수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제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당뇨병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관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쓰러지면 수진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챙기면서 살려고 해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강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수진이를 챙겨줬는지, 새벽마다 안부도 물어주고, 따뜻한 음료도 사주고, 별것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당신이 채워주신 거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호는 부끄러워졌다. 저도 딸이 있어서 그냥 제 딸처럼 느껴졌어요. 당신 따님도 복이 많으시겠네요. 이런 아버지를 두셔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 며칠 후 강민호는 할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급한 목소리였다.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민호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이게 뭔가요? 제 재산 목록이에요. 집 한 채하고 예금 조금 있어요. 다 합치면 꽤 되더라고요. 강민호는 놀랐다. 그런데 이걸 왜?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모든 걸 수진이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사위의 빚도 제가 갚을 거예요. 할머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거예요. 강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가족이 화해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팔기로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수진의 아버지의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수진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 수진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다. 어머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머님 집까지 파시면 어디서 사세요? 괜찮아요. 저는 작은 원룸에서도 충분해요. 그것보다 당신들이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제발 제 마음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할머니의 간절한 말에 결국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울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진이. 할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했다. 비록 집은 없어졌지만 가족을 되찾은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집이 팔리고 빚이 정리되었다. 수진의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수진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매일 손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강민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작은 관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가족이 강민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할머니가 직접 요리를 했다. 따뜻한 가족의 식탁에 강민호도 함께했다. 강민호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아버지의 말에 강민호는 손을 저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든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구했어요. 수진이 강민호에게 편지를 건넸다. 아저씨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읽어보세요. 강민호는 편지를 펼쳤다. 수진의 정성, 어린 글씨로 가득한 편지였다.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자신도 빚이 늘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았다. 수진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수진의 아버지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회사 생활도 안정적이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강민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의 아버지가 강민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다. 강민호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숨기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숨기고 있던 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는 수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강민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어머니와 결혼할 때 수진이는 이미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전 수진이를 제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해서 아버지가 된 거니까요.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수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수진이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진짜 아빠처럼 사랑해달라고. 전 약속했어요. 평생 수진이의 아버지로 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신 거군요. 네, 전 항상 불안했어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게 언젠가 드러나면 수진이가 저를 떠날까봐.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제 몸이 망가지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쓰러지면 수진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라는 걸.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강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는 알고 있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죠.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언제 말해야 할지 말씀하셔야 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충격받으면 어떡하죠? 수진이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건 혈연과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며칠 후, 수진의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진실을 말했다. 강민호와 할머니도 함께 있었다. 수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수진아, 너한테 상처 줄까봐 말하지 못했어. 수진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는 아빠예요.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아빠예요. 아버지는 수진을 꼭 안으며 울었다. 할머니도, 강민호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날 수진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며칠 후 수진이 강민호를 찾아왔다.
아저씨,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무엇을? 저, 나중에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네. 아저씨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강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좋은 꿈이네. 꼭 이루렴. 네, 꼭 이룰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수진의 눈빛은 반짝였다. 강민호는 이 소녀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수진의 아버지처럼 혈연이 아닌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할머니처럼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수진처럼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려는 사람.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었다. 비록 평범한 배달 기사지만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강민호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딸을 꼭 안았다. 왜 그래요? 갑자기? 아내가 물었다. 강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당신들이 있어서 고마워서요. 딸도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다.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민호는 행복했다. 돈은 없어도, 빚은 많아도,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수진이 가족처럼 자신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강민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새벽이 되면 또다시 배달을 나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었다. 수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민호는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니까. 계절이 바뀌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수진의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햇살이 드는 아파트였다. 할머니도 함께 살기로 했다. 강민호는 여전히 새벽 배달을 하고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수진의 가족이 행복해진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수진이 강민호를 찾아왔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이거 받아주세요. 뭐야,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꼭 읽어주세요. 강민호는 편지를 받았다.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돌아갔다. 강민호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수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강민호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의 도움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 적혀 있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빠는 건강을 잃고 할머니는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셨을 거예요.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저를 챙겨주셨어요. 새벽의 추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음료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마다 세상이 그렇게 나쁜 곳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에게 천사 같은 분이에요. 저는 나중에 커서 꼭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저씨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강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소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수진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 며칠 후 수진의 학교에서 강민호에게 연락이 왔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었다. 학부형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수진 학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수진 학생이 최근에 장문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제목이 나의 영웅이었는데 선생님에 대해 썼더라고요. 강민호는 놀랐다. 저에 대해서요? 네, 정말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심사위원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학생이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강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제가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수진 학생의 글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정말 큰 의미예요. 그날 저녁, 강민호는 수진의 장문을 읽었다. 수진은 강민호와의 만남, 그동안의 일들,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썼다. 글은 진솔했고 감동적이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새벽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 그분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영웅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배달 아저씨였다. 하지만 그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나는 나의 영웅처럼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것이 내 꿈이다. 강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려고 한다니. 그날 밤, 강민호는 자신의 딸을 불렀다.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아빠? 아빠가 좋은 아빠야?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래요? 당연히 좋은 아빠지요. 아빠가 집에도 잘 못 있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래도? 딸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아빠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아빠예요. 강민호는 딸을 안으며 울었다. 자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딸이 있고,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며칠 후, 수진의 학교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강민호도 초대를 받았다. 수진은 상을 받으며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대에서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제 영웅의 것입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신 분,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신 분께 이 상을 바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박수를 보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수진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강민호에게 다가왔다. 강민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강민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오히려 배웠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도 이런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온다고. 1년이 지났다. 강민호는 여전히 새벽 배달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빚도 많이 줄었고 생활도 안정되었다. 수진의 가족과는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다.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수진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강민호에게 연락을 했다. 아저씨, 제가 대학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어요. 이제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강민호는 진심으로 기뻤다. 수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정말 잘했어, 수진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까 더 기쁘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저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룬 거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며칠 후, 수진의 가족이 강민호의 가족을 초대했다. 수진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두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 수진의 아버지가 일어나 말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민호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동안 빌렸던 돈입니다. 이제 다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강민호는 놀라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이제 저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할머니도 도와주셔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당신한테는 꼭 갚고 싶었어요. 강민호는 감동했다. 수진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말을 보탰다. 강민호 씨, 당신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수진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케이크 위에는 감사합니다. 아저씨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저씨를 위해 준비했어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강민호의 아내와 딸도 수진의 가족과 친해졌다. 두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 같았다. 며칠 후 강민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수진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다는 것이다. 장문 대회 수상작이 화제가 되어 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했고 수진은 강민호와의 이야기를 나눴다.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리고 강민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한 회사에서는 강민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배달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일이었다. 강민호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새벽 배달은 그만두고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배달 날, 강민호는 수진의 집 앞을 지나갔다. 추억이 담긴 그곳, 처음 수진을 만났던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수진이 집 밖에 나와 있었다. 이제는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었지만, 아저씨, 마지막 배달이라고 들었어요. 응.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어. 아쉬워요. 아저씨가 이 길을 지나가는 걸 볼 수 없다니. 강민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잖아. 이제는 가족이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진이 강민호를 꼭 안았다. 강민호도 수진을 안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 이 소녀를 봤을 때의 걱정,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지금의 행복. 수진아, 너의 꿈 꼭 이뤄. 그리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돼. 네, 아저씨. 꼭 그럴게요. 그리고 아저씨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강민호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네요. 응. 하지만 아쉽기도 해. 그동안 많은 걸 배웠거든. 무엇을요? 사람의 소중함.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딸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제 영웅이에요.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어느 날 수진이 강민호에게 연락했다. 아저씨, 제가 도와준 아이가 있는데요.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대요. 나를? 네, 제가 아저씨 이야기를 했더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강민호는 그 아이를 만났다. 15살 소년이었다. 수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진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뭘 들었는데? 아저씨가 어떻게 수진 선생님을 도와주셨는지요.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민호는 소년을 바라보며 수진을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수진을 통해, 그리고 이 소년을 통해 계속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래,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꿈을 포기하지 마. 그날 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사람도 별처럼 서로를 비춰주는 존재구나.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또 누군가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자신은 수진에게 빛이 되었고 수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빛은 계속 이어지고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다. 강민호는 행복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새벽, 강민호는 더 이상 배달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 시간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힘들고 외로운 새벽을, 그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자신처럼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강민호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간다. 수진의 가족과 강민호의 가족은 여전히 가까이 지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수진이 강민호에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결혼하면 아저씨가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세요? 주례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아저씨만 서주시면 돼요. 아저씨가 제 인생의 길잡이셨으니까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가 되면 꼭 서줄게. 약속이에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강민호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날 새벽 수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아닐까. 작은 관심, 작은 사랑.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강민호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비춰주며, 그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행복이다.